새정치연합의 그 혁신위원회 여기저기 돌다가 경기도 전 교육감을 했던 김상곤 교육감이 지금 혁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조국 교수도 공천 등을 담당하는 분야의 위원으로 참여하겠다. 그래서 7, 8명, 8, 9명의 위원이 아마 선임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 혁신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도 전에 기상천외한 발상이 나왔는데요. 이 공천 등에 있어서 담합이나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파 등록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자, 나는 친노인지, 나는 친동교동인지, 나는 친손학규인지 지금 전 세계 정당에서 아마 유례를 찾기 어려운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족보를 갖다가 기재하다라는 이런 기상천외한 발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계파 등록제를 하는가? 나눠 먹으려면 각 계파별로 나눠 먹으려면 계파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공천 지분도 나눠 먹을 거 아닙니까? 당직도 나눠 먹고요. 그래서 새정치연합의 친노가 6이다. 뭐 손학규계가 2다. 김한길계가 2다. 뭐 더 나아가서 김건태계가 1이다. 이러면 6대 2대 2대 1, 10이 아니네요. 5라고 합시다. 5대 2대 2대 1 이렇게 나눠 먹는다는 겁니까? 공천 지분을요, 내년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지하철 개보라든지 뭐 오징어, 문어 개보라고 부를 수 있는 손학규계도 했다가 친노도 했다가 그 다음에 친 김한길도 했다가 친 안철수도 했다가 친 박원순도 했다가 이렇게 여러 다리를 걸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계보를 어떻게 족보 등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이 계파 등록제를 하게 되면 아마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뭐 당협위원장들 중에서 제가 볼 때 60, 70%는 계파를 여러 군데 다 걸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고민이 생기겠죠. 여러 계파 중에서 어느 계파가 내가 족보로 등록할 수 있는 계파인가?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이 완료되면 우리 당의 각 계파별 지분은 이러니까 내년에 공천에 있어서 친노가 다 먹지 말고 이 계파 지분대로 공천도 그렇게 하자. 자, 굉장히 민주적인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과거에 야당이 김재관계, 유진상계, 이철성계, 김영삼계, 김대중계 이렇게 해가지고 계파별로 보수가 한 7, 8명이 있었죠. 구민주당에요. 그래가지고 공천할 때마다 그 계파별로 나눠 가졌는데요. 그때가 60년대, 70년대 초입니다. 자, 한국의 야당의 정치는 지금 40년이 지나도 과거에 40년 전에 했던 그 나눠먹기 방식이 합리적이고 지금 야당의 내분을 없앨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이 복고풍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때 계파는 적어도 보수한테 충성을 바쳐서 또 보수는 계파의 부하들을 확실히 공천이라든지 돈 이런 부분으로 보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누구 계파인지는 의원 이름만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지금 새정치연합에 여기저기 지하철로 문어발로 오징어처럼 걸쳐있는 의원들이 과연 계파 등록제를 했을 때 정확한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때는요, 계파가 강경파냐 온건파냐 중도파냐 해서 색깔이라도 확실했습니다. 오늘날 새정치연합의 의원들이 어느 계파인가에 대해서 색깔별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봅니다. 자, 새정치연합의 혁신은 계파 등록제를 통해서 전체 숫자에 대한 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천을 통해서 나누어 가지는 이런 정말로 획기적이고 핵심적인 이런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정당의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은 이것이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간 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런 구태가 그나마 합리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는 오늘날 새정치연합의 정당 구조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지금 유럽의 정치가 앞으로 전 세계 정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거다. 어떤 변화가 그런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인가.
저는 유럽에 선거를 할 때마다 극자와 극우가 득세하는 구도가 굉장히 오래 지속될 것이고, 이것이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으로도 번져나가서 전 세계에 이것이 고정적인 현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뭐 보수 신당을 만든다라는 분들한테 제가 가서 축사나 격려사를 할 때 이런 기조로 강연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현재의 이 전 세계적인 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해석해서 정치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자동화, IT화, 글로벌화, 고령화 이렇게 되는 사회 현상 속에서 결국 경제는 성장과 일자리가 불일치하게 되고, 이 각 나라마다 전부 고용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저성장의 문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 자동화, 기계화, IT화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청년 실업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각 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해지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마다 기민당이라든지 사회당, 공산당 이런 전통적인 정당이 있었죠. 공화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이 나라마다 지금 선거할 때마다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경제가 가장 불안정한 남유럽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월 달에 시리자라고 부르는 극자 정당이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해서 총리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청바지 입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40대 초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스페인에서 이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에 극자 정당이 마드리드, 수도죠. 또 가장 스페인에서 큰 도시 바르셀로나 등에서 전부 득세를 했습니다. 극자 정당의 연합이요. 그래서 올 연말에 있을 총선에서도 극자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스페인에 지금 주도하는 정당들이 다 지금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스페인 굉장히 큰 나라죠.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다음으로 큰 나라 아닙니까? 이런 스페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주말에 이 폴란드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 극우 정당의 두다 후보라는 변호사 출신이 뭐 상당히 무명이었어요. 현직 대통령을 이기고 승리를 했습니다. 53대 47로 선거가 열렸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극우 정당이 득세할 수 있느냐? 기존에 지금 국민연단이라는 이 우파 정당이 굉장히 폴란드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서 당연히 기존 집권 여당이 이길 거라고 봤는데, 이 극우 정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지방선거에서는 극자 정당이 승리했고, 폴란드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극우 정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 극우와 극자로 갈려가는, 그건 한쪽으로 몰리는 것도 아니에요. 극우 극자로 지금 극단적인 유권자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스페인의 극자 정당들은 반EU 통합을 주장했고요. 극우 정당이 승리한 폴란드 대통령 후보도 반유로, 즉 유로존, 유로 화폐를 쓰는 데는 반대한다. 폴란드 화폐를 쓰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자와 극우가 다 유럽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요, 얼마 전에 6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요. 살아 계실 때 대통령이 물러나서 한 뭐 700페이지, 800페이지쯤 되는 유로피안 드림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유럽이 통합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다고 하면서 이 무릎을 쳤다 그럽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늘날까지 살아 계시면요, 이 책이 완전히 거짓말이었다, 이 책한테 속았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저도 이 신장 이식 수술을 할 때 병원에서 그 800페이지 되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때 저도 감동을 좀 받는 것 같으니만 그 뒤에 벌어지는 현상이 완전히 그 책하고 내용하고는 다르게 갔습니다. 오늘날 유럽 통합이 유럽의 각 나라들에게 복음이 될 거냐, 재앙이 될 거냐, 지금까지는 재앙이 되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EU가 그리스의 16억 달러의 빚을, 16억 유로의 빚을 갚지 못하면 우리 통제에 따라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한테 돈을 더 안 빌려주겠다니까 그리스는 배를 째라, 우리 EU 탈퇴하겠다 하면서 그렉시트라고, 즉 그리스가
유럽 EU에서 엑시트, 탈출한다라는 그렉시트라는 용어를 만들면서 협박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노동과 저성장과 또 이런 어떤 부분들, 청년 실업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의 각 나라들은 점점 극과 극으로 이렇게 갈려갈 거고요. 이런 현상들은 정치가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현상들을 수용해서 반영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될 건데요.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보면 20년, 30년이 지나도 한국의 정치인들이 자동화, 기계화, IT화, 그리고 세계화, 고령화에 의해서 벌어지는 현재의 저성장과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더 나아가서 이 장기 불황,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사회적 합의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야권에서는 보편적 복지 주장하고요. 여권은 보편적 복지는 곤란하다, 효율적인 복지를 하자. 이 무의미한 논란,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복지나 효율적인 복지나를 넘어서서 총체적으로 국가가 일본과 같은 지금 4, 5년 된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과정인데, 정치인들은 굉장히 복지만 놓고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복지도 어디 돈이 나와야 복지할 거 아닙니까? 세금이 안 거쳐지고 경제가 점점 줄어들고 실업이 넘치는데 어디서 세금을 거둘 겁니까? 자,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국민들을 여야가 합의해서 서로 간에 도출되는 안을 가지고 이 국가의 올바른 미래적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한국 정치인은요, 한 50년쯤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남유럽의 일을 보면서 남일 같지 않아서 하는 소리입니다.